눈보라 속 골목 한복판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다. 아무도 가족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스물 청년 한 명만이 손을 내밀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한마디가 평생 외면받던 노인의 운명을 바꾸고 힘겹게 살아온 청년의 인생마저 뒤흔들었다. 새벽 4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늘게, 이내 거칠게. 하늘은 검은 천을 뒤집어 쓴 듯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엔 눈만이 하얗게 쌓여갔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었다. 그 길 위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박정화 73. 그는 낡은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바퀴가 눈을 밀어내며 삐걱거렸다. 뒤에 실린 폐지 더미는 이미 눈에 젖어 무거웠다. 정화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다. 장갑은 헤어져 구멍이 났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었다. 무릎은 오래전부터 말을 듣지 않았다. 한 걸음 뗄 때마다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화는 입술을 깨물며 걸었다. 이 정도는 괜찮았다. 지난 겨울보단 나았다. 작년엔 넘어지기까지 했으니까. 폐지 한 뭉치에 500원. 오늘 모은 게 20뭉치쯤. 10,000원. 그걸로 오늘 하루를 버틴다. 쌀 한 돼, 라면 3개, 그리고 남으면 전기세 조금. 정화는 계산하며 걸었다. 계산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리어카 바퀴가 눈 속에 깊이 박혔다. 정화는 힘을 주었다. 밀었다. 당겼다. 바퀴는 꿈쩍하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손잡이에 이마를 기댄 채 잠시 멈췄다. 눈이 얼굴에 쌓였다. 차가운 게 녹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반대편 골목 끝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다.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였다. 얼굴은 어렸고 걸음은 지쳐 있었다. 청년은 리어카를 본 순간 멈칫했다. 민재 25. 그는 방금 야간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8시간 동안 서서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바닥을 닦았다. 집에 가면 잠을 자야 했다. 오후엔 공사장에 가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지나치지 못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다. 정화는 손을 내저었다. 아가 그냥 가도 돼.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미안함이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리어카 뒤쪽에 섰다. 그리고 밀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민재는 힘을 주었고 정화는 앞에서 끌었다. 바퀴가 천천히 빠져나왔다. 눈이 얼굴을 때렸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다. 몇 걸음 그리고 몇 걸음 더. 리어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화는 뒤를 돌아봤다. 청년은 여전히 밀고 있었다. 힘들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김은 가빴다. 그런데도 손을 놓지 않았다. 고맙다. 정화가 작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할 힘이 없었던 건지. 둘 다였을지도 몰랐다. 리어카가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민재는 손을 놓았다. 정화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청년은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엔진은 켜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 속에서 리어카를 밀던 청년. 그걸 받아들이던 노인. 말없이 스쳐 지나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 남자는 오래 침묵했다. 그는 조수석의 서류를 내려다봤다. 오늘 오전 회의 자료였다. 수백억짜리 계약서. 임원 인사. 주가 흐름. 그 모든 게 한순간 의미 없어 보였다. 남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노인은 이미 사라졌고 청년도 골목 너머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청년 좀 알아봐.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비서는 되묻지 않았다. 네, 회장님.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세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했다. 정화는 몰랐다. 자신을 도운 청년이 누구인지. 민재는 몰랐다.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모두는 몰랐다. 이 하루가 모든 걸 바꿀 시작이었다는 것을. 리어카가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정화의 걸음이 흐트러졌다. 처음엔 한쪽 다리가 휘청였다. 이어서 몸 전체가 기울었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쳤다. 정화는 그대로 눈 위에 무너졌다. 소리 없이, 천천히,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처럼.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그는 이미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간 뒤였다. 뒤에서 들린 둔탁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리어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민재는 뛰었다. 정화는 눈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였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다. 119. 신고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가게 간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당황한 채로 대답했다. 잠깐만요, 지금. 구급차는 10분 뒤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다. 정화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민재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보호자세요?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라고 해야 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렸다. 민재는 좁은 차 안에서 정화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오랜 세월 일해온 손이었다. 병원 응급실은 밝았다. 환한 조명 아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민재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누군가 옆에 와서 물었다. 보호자분이시죠? 젊은 간호사였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 신분증이나 휴대폰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해서요. 민재는 정화의 낡은 가방을 건넸다. 간호사는 안을 뒤졌다. 지갑이 나왔다. 그 안에 오래된 휴대폰이 있었다. 간호사는 전원을 켰다. 연락처를 확인했다. 몇 개 되지 않았다. 첫 번째 번호. 따르릉. 연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 번호. 따르릉.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세 번째 번호. 연결됐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세요, 박정화 어르신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응급실에.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짧고 차가웠다. 저희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간호사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이어서 다음 번호를 눌렀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마지막 번호. 벨소리만 울렸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간호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재에게 돌아왔다. 가족분들이 연락이 안 되네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렸어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보호자는? 없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얼마 뒤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 보호자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의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다시 말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서를 내밀었다. 민재는 펜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그 순간 그는 타인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았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이 켜졌다. 민재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6시. 오후엔 공사장에 가야 했다. 집에 계신 어머니께 연락도 드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서명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게 전부였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재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수술실 불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민재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등을 기댈 수 없었다. 민재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복도엔 소독약 냄새만 맴돌았다. 환자도 보호자도 없었다. 오직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민재는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오후 2시엔 공사장에 가야 했다. 빠지면 일당을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다. 밀린 월세도 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민재를 봤다. 멈춰 서서 물었다. 가족분 오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옆에 앉았다. 목소리를 낮췄다. 아까 연락드렸던 분들한테 다시 전화했는데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오지 않겠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덧붙였다.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 형편이 어렵다고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끝이 흐려졌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재도 대답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다. 어머니였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고 연결됐다. 민재야, 어디 있니? 병원이요. 어디 아픈데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민재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몸조리 잘해라. 너까지 아프면 안 돼. 네, 어머니도요.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엔 통장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잔액 13만 원. 다음 주 월세가 40만 원. 어머니 약값이 20만 원. 그는 화면을 껐다. 왜 여기 있는 걸까?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떠날 수 없었다. 수술실 안에 누군가 혼자 누워 있다는 게 그게 견딜 수 없었다. 자식도 오지 않는 수술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복도.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민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군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구두 소리였다. 단정하고 무거운 소리. 발소리는 복도 중간쯤에서 멈췄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자는 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윤태석, 68, 대기업 회장. 그는 새벽 골목에서 이 청년을 봤다. 눈 속에서 리어카를 밀던 모습, 노인을 외면하지 않던 뒷모습. 그는 비서를 시켜 이 청년을 알아보게 했다. 민재, 25, 아버지 없음, 어머니 투병 중, 학교 중퇴, 낮엔 공사장, 밤엔 편의점, 새벽엔 폐지 수거, 월세 40만 원, 통장 잔액 13만 원, 밀린 병원비 150만 원. 숫자로 정리된 삶이었다. 태석은 천천히 다가갔다. 민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코트를 걸친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남자는 손에 든 물 한 병을 내밀었다.
민재는 멍하니 바라봤다. 남자가 말했다. 드세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뚜껑을 돌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남자는 옆 의자에 앉았다. 민재는 긴장했다. 남자가 물었다. 왜 여기까지 남아있나?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대답이 쉽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어르신이 혼자잖아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남자가 누군지 몰랐다. 왜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얼마 뒤 태석이 일어났다. 민재를 내려다봤다. 힘내세요. 그리고 걸어갔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남자는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민재는 손에 든 물병을 내려다봤다. 라벨엔 비싼 생수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민재는 다시 두 손을 모았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 덜 외로웠다. 윤태석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태석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 안은 조용했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입구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휠체어를 탄 노인, 아이를 안은 젊은 부부,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태석은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알아본 거 보고해. 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 25세 현재 거주지는 도봉구 쪽방촌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 40만 원.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중입니다. 고등학교 2년 중퇴 후 일용직 전전. 현재 낮엔 건설 현장, 밤엔 편의점 야간 근무, 주말엔 폐지 수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가 이어갔다. 밀린 병원비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통장 잔액은 13만 원. 신용등급은 됐어. 태석이 말을 끊었다. 비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태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숫자였다. 사람의 삶이 숫자로 정리됐다. 나이, 학력, 수입, 부채. 그 숫자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세상은 믿었다. 태석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새벽 골목에서 본 그 청년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다. 눈 속에서 리어카를 밀던 손,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던 뒷모습, 수술실 앞에서 홀로 기다리던 모습, 그 어떤 것도 숫자가 아니었다. 태석은 과거를 떠올렸다. 그도 한때 가난했다. 50년 전 그는 공장 노동자였다.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손에 기름때가 끼고 등이 굽고 무릎이 망가졌다. 그래도 견뎠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다. 실제로 나아졌다.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다. 작은 공장이 중견기업이 됐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됐다. 돈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고 이름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었다. 가족, 친구, 시간. 태석은 회사를 키우느라 집에 가지 못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지금도 그랬다. 회장실엔 항상 사람이 많았다. 임원, 비서, 고객, 파트너. 하지만 태석은 혼자였다. 아무도 그를 윤태석이라 부르지 않았다.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이름이 아니라 직책으로만 불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다. 돈, 자리, 기회. 순수한 호의는 없었다. 태석은 그걸 알았기에 경계했고 경계했기에 더 외로웠다.
그런데 오늘 새벽 그 골목에서 다른 걸 봤다.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는 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태석은 그게 낯설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다. 저 청년이 진짜인지, 계산 없는 선택이 가능한지. 태석은 병원까지 따라왔고 복도에서 민재를 봤다. 수술실 앞에 홀로 앉아 모르는 노인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 어르신이 혼자잖아요. 민재의 대답이 귓가에 맴돌았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이유도 조건도 계산도 없었다. 그냥 혼자라서. 그게 전부였다. 태석은 오래 생각했다. 자신은 언제부터 그런 선택을 잊었을까? 언제부터 손익을 계산하며 살기 시작했을까? 성공한 대가로 잃어버린 게 이런 것이었을까? 그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재라는 청년 내일 만나고 싶어. 알겠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그냥 차 한잔 하자고 해. 격식 차리지 말고. 네, 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출발해.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태석은 뒤를 돌아봤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수술실 어딘가에서 노인은 아직 누워있을 것이고 복도 어딘가에서 청년은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태석은 알았다. 자신이 왜 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는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 청년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봤다.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싶었다. 차는 도심으로 향했다. 태석은 눈을 감았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나왔다. 정화는 하얀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엔 산소 호흡기가 연결돼 있었다. 의사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덧붙였다.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대는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로 향했다. 민재는 그 뒤를 따라갔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침대가 멈췄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재는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재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민재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가족분들께 다시 연락드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아드님이라는 분이 전화 받으셨는데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다른 자녀분들도 연락이 안 되고요. 혹시 환자분 주소라도 아시나요? 퇴원 후 연고지가 필요해서. 모릅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다. 정화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혼자였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다. 민재는 병원을 나왔다. 바깥은 추웠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민재는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공사장 팀장이었다. 오후 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재는 전화를 걸었다. 형,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야, 너 오늘 왜 안 왔어? 사람 모자라서 난리 났잖아.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나갈게요. 내일? 오늘 일당은 어쩌고? 괜찮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일당 10만 원이 날아갔다. 어머니 약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재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면회 시간까지 기다렸다. 오후 6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갔다. 정화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였다.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면회 시간은 10분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재는 일어나 나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다. 민재는 낮에 공사장에 가고 저녁엔 병원에 갔다. 면회 시간에 맞춰 중환자실로 들어가 정화 옆에 앉았다. 대화는 없었다. 정화는 깨어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있었다. 민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정화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민재는 그걸 봤다. 이어서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봤다. 흰 천장이었다. 형광등이 눈부셨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정화는 입술을 움직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재는 몸을 숙였다. 할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정화는 민재를 바라봤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눈 속의 골목. 리어카. 함께 밀어주던 청년. 그리고 쓰러졌던 순간. 정화는 천천히 물었다. 아들이냐?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정화는 민재를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 따뜻한 손을 꼭 쥐었다. 고맙다. 목소리는 작았다. 정화는 다시 말했다. 진짜 고맙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힌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평생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 게. 혼자가 아니었던 게. 자식도 아닌 남이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준 게. 정화는 그게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너무 고마웠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민재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정화는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민재는 일어나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유리창 너머로 정화가 보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표정이었다. 민재는 병원을 나왔다. 밤하늘은 맑았다. 별이 보였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퇴원 후 정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답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화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윤 회장이 민재를 만나자고 했다. 병원 로비 카페였다. 민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왜 자신을 만나려는지 알 수 없었다. 윤태석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그는 민재 앞에 앉으며 말했다. 커피 시킬까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태석은 직접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돌아와 앉으며 민재를 바라봤다. 병원에서 여러 번 봤죠. 매일 오더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이 물었다. 할머니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가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민재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태석은 계속 말했다. 제가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신뢰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민재는 불편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태석이 천천히 말했다. 일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은 명함을 꺼내 건넸다.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 정규직 자리가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4대 보험도 되고요. 민재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태석이 덧붙였다. 어머니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믿기지 않았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태석은 잠시 침묵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한 선택이 옳았으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석은 일어서며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봤다. 윤태석 회장. 민재는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며칠 뒤 정화가 일반 병실로 완전히 옮겨졌다. 민재는 매일 면회를 갔다. 정화는 조금씩 회복했다.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스스로 앉을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혼자 걷기는 힘들었다. 어느 날 정화가 물었다. 너 일은 어쩌고 있냐?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매일 오는데 일을 어떻게 하냐? 민재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정화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폐만 끼치는구나. 아니에요, 전혀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건강해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날이 정해졌다. 의사는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정화는 퇴원 준비를 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만 복지관을 통해 임시 거처를 구할 수 있었다. 민재가 알아봐 준 것이었다. 퇴원하는 아침 정화는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낡고 해진 손수건이었다. 평생 간직해온 것이었다. 정화는 그걸 민재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받아라. 민재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라 받아야 한다. 내가 줄게 이것밖에 없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손수건을 받았다. 정화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건강해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왔다. 민재가 뒤에서 밀었다. 밖은 화창했다. 눈은 모두 녹았고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병원 입구에서 정화는 뒤를 돌아봤다. 민재를 바라봤다. 너 나중에라도 찾아와라. 내가 뭐라도 해줄게. 네, 꼭 그럴게요. 정화는 복지관 차량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민재는 손을 흔들었다. 정화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사라졌다. 민재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든 손수건을 펼쳤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정화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 느껴졌다. 민재는 그걸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친자식은 오지 않았다. 가족은 외면했다. 하지만 남이 지켰다. 수술실 앞에 홀로 남겨졌던 노인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한 청년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윤태석 회장.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 민재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시다.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그는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세상엔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박정화 할머니는 친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낯선 청년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민재는 아무 이유 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이름만으론 부족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 외면하지 않는 용기, 혼자 두지 않는 따뜻함.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